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세계 질서의 변화, 그리고 미국 패권의 쇠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트남 전쟁 패배로 인해서 쇠퇴한 미국의 경제 및 군사 패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신보수주의 또는 네오콘이라고도 하죠.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네오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유다라는 것을 이유로 대기업이나 자본들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규제를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상층부 자본가 계층의 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신보수주의라는 것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그 신뢰성이 실추된 미국의 군사력을 다시 확충함으로써 국내외의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아마 대충은 1980년도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부터 사람에 따라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또는 2016년 트럼프 당선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계속됐다고 볼 수 있죠. 그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이른바 글로벌 뉴딜, 영광의 30년 동안은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이 대단히 빨랐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1971년 달러의 금태환 중지 이후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이 선진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80년부터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중하층 서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나빠졌고, 후진국들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에 의한 것인데, 그 신자유주의라는 교리를 왜 그러면 선진국 국민들은 받아들이게 됐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이 신자유주의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지난 40여 년간 세계 경제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작동해 왔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를 데이비드 합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정치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신자유주의의 간략한 역사라는 책을 2005년도가 냈는데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되게 세 가지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그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주로 경제적 자유다, 기업의 자유다, 돈 벌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자유주의의 목표는 뭐냐? 계급 권력의 회복이다. 계급 권력이란 다시 말하면 자본가 또는 금권 계급들의 뺏겼던, 특히 이제 45년부터 70년대 초 사이에 노동자들에게 일부 양보했던 계급 권력을 완전하게 뺏어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자유주의에 의한 자본 축적은 생산성 증대, 그러니까 뭔가 그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들어내서 이윤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에 의한 지대 추구, 그래서 이것은 탈취에 의한 축적이다, 강탈에 의한 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신자유주의가 80년대 이후에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의 패러다임이 된 이유가 뭔가? 우선 그 이제 신자유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붓고 브레튼 우드 체제가 파탄을 냈고, 미국 군사력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이른바 지배 엘리트가 당면한 위기가 뭐냐면, 가장 큰 게 자본 축적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층부가 돈을 벌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무너졌다. 일례를 들면 미국에서 상층부 1%, 그러니까 극소수 부자들에게 가장 좋았던 시기가 1920년대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되면서 엄청난 금융자본을 굴리면서 그야말로 광란의 20년대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1920년대에 미국의 상층부 1%가 미국 전체의 자산, 그러니까 재산이죠. 이건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건데, 약 50%를 가졌습니다. 1920년대에 상층부 1%가 미국 내 자산의 50%를 가졌다. 그런데 30년대 이후에 대공황을 거치면서 2차 대전이 끝날 즈음 1945년도에는 그 비율이 약 30%로 뚝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죠. 그랬다가 65년도에는
산업 생산에 힘입어서 35%까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1975년도가 되면 20%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약 40%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 축적의 위기인 겁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1970년대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율이 10%가 넘고 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불리해졌다. 이것을 만회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1980년도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나서 90년대가 되면 대략 35%로 65년 수준을 유지하고 그 뒤에 통계는 정확한 건 없습니다만 2000년대가 되면 아마 50%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거는 상층부 1%, 조금 더 확대하면 10%에게 유리한 경제 패러다임이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1975년도에 상위 1%의 미국 내 자산의 비율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자본 축적의 위기가 있었다. 또 하나는 정치 사회적인 것인데, 지금까지 미국의 상층부가 미국의 국내외 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면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민권운동 또는 베트남전 반대운동 이런 등등에서 이른바 아랫 것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윗분들이 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그동안 알아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는데 아랫 것들이 기존 제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게 베트남 반전운동이고 68년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유럽, 중남미에서 어떤 주로 학생과 반체제 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시위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대학, 법원 이런 기득권 제도 또는 주류 제도에 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건국 이후에 없었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60년대 말이 되면 미국은 자본 축적과 계급 권력에 대한 이중적 위기에 직면한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국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많은 정치학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라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처음부터 소수 금권 세력이 주도하도록 설계돼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자마자 윌슨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잭슨 대통령 이후, 잭슨 대통령은 1820, 30년대에 대통령을 한 분인데 미국 최초의 서민 대통령이라고 해요. 잭슨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소수 금권 세력이 좌지우지 해오지 않았냐. 이게 진짜다. 라는 말 할 정도예요. 어쨌든 미국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소수 금권 세력이 유지해온 세력인데 60년대가 되면서 소수 금권 세력의 자본 축적에도 위기가 오고 이 학생을 비롯한 노동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페미니즘 등등 여러 가지 이 아래 것들 대중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거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미국 상층부 엘리트들의 입장에서는 세계 자본주의를 새롭게 재조직하고, 다시 말하면 상층부의 자본 축적에 유리하게, 그리고 실추된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게 뭐였냐?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운동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미국 내 상층부 금권 엘리트 또는 정치 경제 엘리트의 반격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그 단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이 인용되고 있는 단초가 있는데, 1971년도에 루이스 파월이라는 법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시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관으로 지명된 사람이에요. 대법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법관이라는 위치는 종신직에다가 사실은 굉장히 존경받는 자리죠. 이 루이스 파월 대법관 지명자가 미국 상업회의소에 극비 메모를 보냅니다. 상업회의소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모임이죠. 전경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좀 이상하게 하죠. 대법관이 경제계의 모임에 메모를 보냈다. 그것도 비밀 메모를 보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자유기업 체계에 대한 반대가 선을 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업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도 기업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식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죠.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계의 지혜와 재능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 세심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 그리고 공동 노력을 통한 재정의 동원,
통일된 행동을 통한 정치적 권력의 장악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의 자유에 대한 도전을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법, 문화와 개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학교, 언론, 법원에 대한 공격을 주도해야 한다. 대학과 학교, 언론, 법원에 대한 공격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베트남 전 반전운동의 핵심이 대학이었습니다. 티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강제운동을 하면서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알리면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엄청났고 그러다가 총 맞아 죽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언론은 반전이었어요. 펜타곤 페이퍼, 베트남 전쟁의 비밀을 알린 펜타곤 페이퍼를 정부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도한 게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타임즈였고 법원에서는 펜타곤 페이퍼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정부의 주장을 무시하고 발표해도 좋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몇 군데에서는 전쟁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루이스 파월은 뭐냐면 이런 자들의 어떤 기존 제도에 대한 반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경제계가 힘을 뭉쳐야 되고 그래서 미국 경제계가 공동 출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아랫 것들의 기존 제도에 대한 반론을 억누를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미국의 대기업과 갑부들이 엄청나게 돈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싱크탱크나 대학 싱크탱크를 세우기도 하고 대학에 기부금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정계와 학계 언론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게 1972년도에 출범하는데 사실상 미국 최초의 보수적 싱크탱크예요. 그 전까지 브루킹스라든가 여러 가지 싱크탱크는 되게 리버럴한, 진보적이라고도 하지만 리버럴한 싱크탱크였는데 헤리티지가 완전히 처음부터 보수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경제계에서 돈을 내서 만들어준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전국 상의하고 전국 제조업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조업협회는 1898년 스페인 전쟁 때 가장 앞에 나서서 전쟁을 해야 된다. 공황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모임이에요. 전국 상의와 전국 제조업협회가 공동으로 경영 원탁 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 목표는 뭐냐? 대정부 로비예요. 의회하고 정부에 대해서 기업에 유리한 말하자면 투자 환경을 만들어달라. 그런 입법을 해달라. 그런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이 경영 원탁회의에 참가한 가입회사들의 매출액이 그 당시 미국 GNP의 절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그마치 연간 9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위해서 9억 달러를 쓴 거예요. 특히 대학에 많이 기부했다고 그래요. 왜? 그 당시 대학이 반기업, 반정부의 요새였기 때문에 얘네들을 순치시켜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미국 대학에서 그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에 대한 반대 데모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반대 시위가.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기부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돈 가지고 말하자면 대학이나 언론을 순치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1971년도에 미국의 선거자금법을 개편해가지고 정치 헌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막 이 선거자금을 댈 수 있도록 많이 허용을 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실상 공화당을 장악했다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그래가지고 정치행동위원회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정치 헌금, 선거자금 대기 위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기업의 이런 그 PAC, 기업의 정치행동위원회가 74년도에는 80개밖에 없었는데, 80개밖에 없었는데, 82년도, 8년이 지나면 약 1,400개로 늘어납니다. 거의 20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경제계가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영향력가, 기업이 정부에 대해서 이런 걸 해줘! 라고 요구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왜 신자유주의냐? 자유주의라는 것은 원래 유럽에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대략 1500년대에서 1700년대까지 중상주의였었어요. 중상주의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의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열심히 나서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기업들 또는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개입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은 전제 권력이죠. 왕 또는 귀족이죠. 이 사람들은 경제 권력으로부터 뭔가를 뺏어 먹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권력 또는 왕권 내지 귀족의 시장 경제 개입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존 로커라든가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이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정치 권력은.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부터는 완전히 자유주의가 전 세계의 대세가 되죠. 선진국에. 자유주의는 다시 말하면은 정치 권력은
경제에 개입하지 마. 이게 자유방임 경제죠. 정부는 그냥 치안과 법질서만 유지해. 야경 국가야. 야경꾼 역할만 해. 경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마. 그랬다가 1930년대에 대공황 그리고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때까지는 시장은 만능이야. 시장을 그냥 정치 권력이 개입만 하지 않으면 최선의 자원 배분을 통해서 가격을 형성하고 최선의 생산력 증대 효과를 나눈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이 유효세가 없으니까 자본주의가 망하게 생겼네. 공황이 생기고 그래서 케인스의 거시경제학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2차 대전 이후에는 혼합경제가 좋은 거야. 시장경제도 좋긴 하지만 시장경제의 단점을 공황과 같은 단점을 정부의 효율적 규제와 통제로 보완을 해야 돼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2차 대전 후에는 노동과 자본의 타협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건설했고 적어도 미국 및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된 거였어요. 그런데 60년대가 지나면서 서독과 독일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고 선진국 경제 전체의 성장이 둔화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고 73년도에 산유국들이 석유 쇼크를 일으키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가격을 4배 가까이 올리니까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70년대 후반에는 인플레도 나고 경제 성장은 침체하고 원래 인플레가 있으면 경제 성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경제 성장은 침체했는데 물가는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나온 게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자본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 개입하지 말아라. 정부는 이거 문제의 근원이야. 정부는 빠져. 경제계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 그래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해방, 경제의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또 요구한 겁니다. 그 명분은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과 교역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과 경제에서 손 떼라. 다시 말해서 개인적 자유의 이름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거부한 겁니다.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19세기까지는 자유주의가 대세였으나 1930년대의 대공황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혼합경제로 바뀌었다가 그것이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로 바뀌었는데 그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인물이 하이에크라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1947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입니다. 한참 이제 혼합경제가 세계적인 대세였을 때 몽페르랑 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몽페르랑이라고 스위스에 있는 온천인데 거기서 일단에 주로 이제 오스트리아 쪽, 중동부 유럽 쪽 경제학자하고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몽페르랑 협회라는 걸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2차 대전의 원인 그리고 특히 그 개인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는데 그 원인을 바로 이 집단주의 또는 집산주의에 찾아요. 다시 말하면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을 동일시하면서 이런 집단적 결정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명의 핵심 가치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 핵심 가치란 개인의 자유죠. 이는 사유재산 및 경쟁적 시장에 대한 믿음이 쇠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및 시장 제도들과 결부된 광범위한 권력과 그의 선도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사유재산 그리고 시장제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경제의 발전은 물론이고 그것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주장은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는 사실상 학계이거나 정계이거나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소수파 중에 소수파 의견이었어요. 쭉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60년대까지는 케인스주의에 의한 혼합경제가 선진국 경제 운영의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다라고 하는데 17, 18세기의 자유주의 주창자들과 20세기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의 주장의 내용의 차이는 뭐냐면 17세기, 18세기의 자유주의는 그때 말하는 정치 세력은 왕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말하자면 전제 권력이에요. 그런데 20세기의 정치 권력은 약간 결함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정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민주정부예요. 그러니까 민주정부는 부의 양극화라든가 이 재분배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는 무조건 경제에 대해서 부담일 뿐이고 민폐일 뿐이다. 빠져라.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엘리트주의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그 자유라는 거는 다수의 지배, 다시 말하면 민주정부의 규제로부터 극소수 경제 권력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는 시장의 자유 또는 기업의 자유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미국의 경제 엘리트,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가 갑부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바탕에서 성립된 국가로 가지만 그 자유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돈 벌 자유거든요. 돈 벌 자유로부터 정부가 끼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활동이 다 돈 벌 자유로 환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돈 번 사람에 대해서 질투라든가 불만이 없어요. 스스로도 나도 조금만 열심히 잘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 뭐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잠시 불운에 빠진 잠재적 백만장자다. 나도 언젠가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 자체가 이 돈 벌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 대기업 또는 이 갑부들은 경제에 대한 어떤 형태의 국가 개입이나 이 규제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그걸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몽페르랑 협회, 즉 이 하이에크가 만든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미국의 경제 엘리트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이념인 셈이죠. 그래서 엄청 도와줍니다. 엄청 재정적으로 도와줘요. 미국의 금권 세력에게는 딱 입맛에 맞는 이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했고 결국 1947년에 설립된 몽페르랑 협회의 신자유주의가 약 30년이 지나면 학계나 경제계나 정계의 주류 이데올로기가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 경제학상은 사실은 노벨상과 관련이 없어요. 원래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노벨상은 뭐 평화상, 문학상, 의학상 뭐 이게 있는데 노벨 경제학상은 1969년도에 노벨상 위원회도 아니고 스웨덴 중앙은행이 만든 거예요. 중앙은행 그러면 정부기구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은 민간은행가들의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은행가들이 주도가 돼서 노벨 경제학상을 준 거예요. 그 민간은행가들은 뭐 특히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 BIS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국제적으로 잘 뭉친 집단이 국제은행가들이에요. 이들이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거를 69년도에 만들어서 주기 시작했고 주로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에게 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1974년도에 하이에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2년 뒤인 1976년도에는 시카고 대학의 통화주의자인 밀튼 프리드만, 이 사람도 신자유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학상을 받고 그 외에도 쭉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서방의 경제학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과학 부문을 사실상 지배하다시피 하고 대중들의 현실 인식까지도 사실 지배합니다. 그런데 진보적 정치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는 게 사실은 학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도구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실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상층부 경제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현실을 바꾸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길게 저도 경제학의 문외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예를 들면 비주류 경제학자가 이렇게 비유했다고 그래요. 경제사와 그다음에 이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경제사와 신고전파 경제학과 계량 경제학을 비교했는데 계량 경제학이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이제 극치죠, 극단인데 경제사는 컴컴한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검은 고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전파 경제학은 컴컴한 방에서 있지도 않은 고양이를 찾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계량 경제학이 선택 이론이니 뭐니 해서 지금 현재 이 서방의 사회과학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학문인데 이 계량 경제학이라는 거는 컴컴한 방에서 있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찾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제학이 지금 서방의 사회과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979년 5월 달에 영국에서 세처가 총리가 되고 80년 11월 달에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어쨌든 미국과 영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뉴딜 또는 뭐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로 이행을 했고, 그러한 이행이 그러한 정치 권력의 지배 속에서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993년도에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진보적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를 내서 가지고 경제 문제에 레이저와 같이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기대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제시했던 경제정책의 첫 번째 과제가 뭐였냐면 전국민 의료보험이었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는 공공의료보험이 없어요. 민간 의료보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1년에 1인당 $10,000의 보험금을 내야 된대요. 4인 가족이면 $40,000, 약 5천만 원을 보험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미국 GDP 중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16, 17%예요. 한 6분의 1 정도가 다 의료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대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뭐 제약회사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로비단체의 이 로비에 빌려가지고 실패했고 자체가 보수화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루빈 같은 금융가 출신 금융을 재무장관으로 앉히기도 하고, 그 클린턴의 업적은,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1999년도에 글래스-스티갈법이라는 법을, 금융규제법을 철폐해버립니다. 이 법이 1933년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때 만든 법인데, 뭐냐면 대공황이 온 이유가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투기에 나서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나누고, 상업은행은 일반 국민들의 예금을 받기만 하고 그런 투기행위에 나서면 안 된다. 그 대신 여기에 예금은 정부가 보장해준다. 투자은행은 지들이 알아서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 투자은행과 이 상업은행 간의 벽을 엄청나게 세워놨는데, 그 글래스-스티갈법을 1999년도에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엄청난 금융위기가 난 것이죠. 오바마 같은 인물도 당선될 때는 뭐 흑인 출신이고 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펼 거라고 그랬지만 결국은 금권 세력에 굴복해서 제대로 된, 특히 미국의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은 거의 펼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미국의 경제 엘리트, 극소수 금권 세력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으로서 이제 미국은 완전히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경제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한 신자유주의 전략이 먹힌 최대 이유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이 개인의 자유라는 게 대단한 그 마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 지금 구소련권이나 뭐 이 중국 같은 데서 그 색깔 해명 같은 게 다 이 개인의 자유예요. 이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개인의 자유가 모든 개인의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층부 개인들, 경제 엘리트들의 돈 벌 자유로 귀착이 되고 맙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뭐 민국운동, 반전평화운동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 정의를 향한 운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운동이 결국은 실패하고 1980년대 신자유주의로 귀착된 가장 이유가 뭐냐면 이 개인의 자유의 어떤 분할 통치 전략의 사회운동 세력들이 분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운동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개인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이른바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분열됩니다. 자유지상주의 또는 뭐 정체성의 정치,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인종 또는 LGBTQ 같은 뭐 젠더 문제, 또 다문화주의 또는 자기중심적 소비자주의, 이런 여러 가지 이 아주 파편화된 운동만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인데, 노동운동을 중심 또는 뭐 하여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상층부 정치경제 엘리트에 대항해서 사회정의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적 세력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서 국가의 개인 및 규제까지도 없애버려요.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그냥 부담일 뿐이야. 부패의 온상일 뿐이야.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안 돼.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야. 그래서 부자 감세를 하고 복지를 줄이고 하면서 계속 서민들의 생활은 나빠졌을 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레이건을 앞세워서 국가 전략을 장악하고 그것을 계속 영속화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돼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자유주의라는 게 진지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일부에서는 이제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 권력은 필요 없어. 시장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상 역사적 사례를 보면 시장 권력이 자신의 힘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치 권력 또는 군사력을 필요로 했더라라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장 먼저 적용된 데가 칠레입니다. 그것도 1973년 9월 11일 아이엔데라고 최초로 이 서방에서 선고로 선출된 사회주의 정권을 무력 쿠데타로 무너뜨린 다음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엔데 대통령은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경제적 자립을 추구했는데 칠레의 경제 엘리트들이 미국의 CIA와 미국의 각부들과 결탁을 해서 심지어는 칠레의 정치 중립적 참모총장을 암살하고 결국은 9.11 2001년 9.11이 아닙니다. 1973년 9.11이에요. 그래서 작은 9.11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아이엔데 대통령을 사살을 하고 시카고 보이스라고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있었던 시카고 대학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칠레에 보내서 민영화, 규제 완화, 금융 완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자유주의 경제를 최초로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면서 전 세계 후진국들의 소득도 줄어들어요. 예컨대 전 세계에서 상위 20% 또는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60년대에는 30대 1이었는데 신자유주의가 퍼진 지가 10년이 지난 1990년대가 되면 그게 60대 1이 됩니다. 30대 1도 크죠. 근데 30년 만에 2배가 돼요. 60대 1이 돼요.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위기 직전인 97년도에는 74대 1까지 가요.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퍼진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는 1982년, 84년도에 중남미 부채위기, 1997년도에 동아시아 부채위기, 이때 IMF를 내세워가지고 민영화, 탈규제 이런 식의 신자유주의 경제를 계속 강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2001년 9.11 테러가 났을 때 당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9.11 테러는 이슬람의 불평분자들이 미국의 자유를 부러워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미국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 모두에게 자유를 확산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중동 지역을 민주화하겠다라고 하면서 2001년 9월 달에는 아프간을 침공했고 2003년 3월 달에는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약 한 달 만에 미션 완수, 미션 어컴플리스트, 임무 완수 하고 나서 2003년도 9월 달에 미국인 행정관을 보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인 총독이죠. 폴 브레머라는 사람인데 연합임시정부의 수장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도 9월 달에 이라크에 가서 앞으로의 시정 방침을 밝힙니다. 핵심은 이라크에 자유를 주겠다는 거였죠.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이라크 국영기업의 완전한 민영화. 두 번째, 이라크 내 외국 기업에 대한 소유권 및 이윤송금의 완전한 보장. 이라크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여 전면 보장. 이라크 기업과 외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 전부 자본의 자유입니다. 돈 벌 자유입니다. 외국 자본의. 오죽했으면 그 유명한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이 이라크에다가 자본주의의 꿈의 정권을 세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자유라는 건 돈 벌 자유예요. 상층부의 돈 벌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났을 때 사실은 그냥 놔두면 시티은행이고 AIG고 골드만삭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미국 연준에서 8조 달러인지 9조 달러인지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다 살려줬잖아요. 일부 이 주택 관련 국영기업인 페니메, 프레드맥이라는 주택보험공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국영화시켰어요. 기업 사회주의다.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청나게 도와주는구나. 반면에 그 당시 집을 잃어버린 약 1,000만 가까운 이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구조정책을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거는 국가 권력이 국민 전체가 아닌 상층부 1% 내지는 10%의 권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체제였더라.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것에 대한 회의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네오콘, 신보수주의, 미국 군사주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